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단상. 현 시대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는 이들이 많은 관계로 국가보안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석이 달려있죠. 한국에서는 좌파를 지향하는 정당이 집권할 경우 국가보안법이나 국가정보원법과 같은 제도를 보호하는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2020년에 집권당, 즉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었다. 그렇죠. 근데 이 글이 쓰여진 것은 2017년이죠. 그래요. 또 문제 삼을 것을 알고서 썼겠죠. 한번 볼게요. 실제로 문제를 삼아서 우려한 대로 2020년에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했죠. 2020년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 직무에서 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년 유예 기간 동안 국정원의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래요. 대공수사권이 원래는 국정원에 있었는데 2020년에 법을 개정해서 경찰로 이관하게 했죠. 언제 한국에서 이런 법들이 문제가 되나요? 주로 좌파를 지향하는 정당이 집권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죠. 우선 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인간들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선과 악, 제도에 해로운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하기 전 국가보안법이 나타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가보안법의 등장 배경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법이 과연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시행되어 온 이후 정치적 압박으로 지목되어 1960년 4.19 혁명 이후 폐지되었다가 그해 6월 10일 새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그래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들은 과거나 현재나 국가보안법을 원래부터 싫어했어요. 이 법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대폭 수정 삭제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군사정부는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들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로 그래요. 의심받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도 많겠죠. 1961년 12월 3일 1차 개정, 1962년 9월 4일 2차 개정, 1963년 10월 8일 3차 개정, 1968년 3월 18일 4차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보안형사법이 이분화되어 있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상당 부분 중복되었고 급변하는 세계적인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대폭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반공법은 1980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고 그 내용의 일부가 국가보안법에 흡수되었다. 그래요. 반공법이 있어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탄압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968년 3월 18일 4차 개정된 반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보안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은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 중 공산 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국가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자,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공모한 자,
반국가 활동을 목적으로 모이거나 상호 연락하는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러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방공법에서는 반국가 단체, 특히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단체나 개인을 처벌하고 있죠. 반국가 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잠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반국가 단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앞에서 열거한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불고지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1946년 7월 조선공산당은 신전술을 채택하여 폭력을 통한 밀란으로 권력 획득을 결정합니다. 밀란을 일으켜 권력 획득하려 했죠. 일으켜 권력을 획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조선공산당이 권력을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죠. 그러자 조선공산당은 이제 밀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획득하기로 결정을 해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으니 훨씬 이전에 조선공산당이 신천선수를 채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조선공산당이 폭력을 동원한 밀란을 통해 권력 획득에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죠. 한국을 지배하는 제도의 형태 역시 크게 달라져 다른 국가 형태가 이 땅에 나타났을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그래요. 이 땅에 나타났겠죠. 그런데 밀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조선공산당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건국이라는 단어 역시 그릇된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고대부터 국가가 존재하였고, 일본이 이 땅을 지배하던 시기에도 일본이라는 형태로 국가는 존재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수천 년간 국가가 없었던 적은 없었죠. 그래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 그 정부만 바뀌었던 거죠. 성격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는 있어도 국가가 수천 년간 사라진 적은 없어요. 한반도에서. 일본이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조건을 다 갖추었으니 일본은 국가였죠. 그 당시에. 지금도 국가지만. 그렇다면 1948년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가 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국가 형태의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늘 있었다면 변한 것은 뭐냐? 국가 형태가 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했냐? 그 언급이 있겠죠. 즉 한반도 38선 이남의 고대부터 한반도에서 살던 인간들이 중심이 되는 국가 형태로 변형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중심 역할을 한 국가였죠. 한반도에 있는 국가는. 하지만 1948년 8월 15일 이후로 국가가 세워졌는데, 그 국가는 고대부터 한반도에서 살던 인간들이 중심이 되는 국가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건국일이
단어보다는 병국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병국일이 되지요. 나라의 형태가 바뀌었다. 통상 건국이란 말을 쓰죠. 건국은 그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보면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단어를 분류하는 게 맞는데, 보통 건국이라면 어떤 지역에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생기는 것, 그것을 건국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의미는 어떤가요? 국가 형태가 바뀌어도 건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해 임시정부는 그러면 정부가 아닌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상해 임시정부 역시 정부고, 그래요. 한국의 정통은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가 정부냐 아니냐,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상해 임시정부가 정부이기를 원한다는 것은 알지만, 불행히도 상해 임시정부는 정부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춰주지 못하였으니 정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정부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부 기능을 수행해야 되겠죠.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야 돼요. 상해 임시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못했으면 정부가 아니겠죠. 단어에 정부가 들어갔다 해서 다 정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권력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위해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상해 임시정부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국가 권력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위해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을 정당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목적은 뭔가요? 한반도에서 일본 정부를 물러나게 하여 권력을 잡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일종의 정당인 거예요. 근데 어떤 정당이냐? 상해 임시정부는 일종의 정당인데, 일본에서 보면 반국가 단체인 불법 정당입니다.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을 부정하잖아요. 국가를 부정하잖아요. 반국가 단체죠. 근데 권력을 얻고자 활동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인 불법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국의 의미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한반도 선발선 이남에 고대부터 한반도에서 살던 인간들이 중심이 되는 국가 형태를 세운 날이 1948년 8월 15일이다 라고 규정하고, 건국을 새로운 국가를 세운 날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형태를 세운 날로 이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건국이라는 단어의 간직된 정확한 뜻은 아니죠. 하지만 다른 뜻으로 쓰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상 건국이라는 단어에는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는 뜻과 새로운 국가 형태를 세운다는 뜻이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고려라는 국가 형태가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국가 형태가 나타났을 때에도 새로운 국가를 세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건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왕조가 바뀌었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죠. 고려 시대에 있었던 것을 계승을 하죠. 그런데 건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땅에 새로운 국가 형태가 들어선 시점에 공산당도 존재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당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상해 임시정부를 이어서 한국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한국이 건국대 시점에 보면 상해 임시정부가 활동을 했나요? 상해 임시정부를 바탕으로 한 정당이 있었냐 이거죠. 상해 임시정부는 당연히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이상하다는 거죠. 대부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대부분이 그 당시 한반도에 있던 사회 구성원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그다지 뭐 크게 지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선천적인 제도를 선택하는 인간들과 공산주의 국가를 선택하려는 인간들이 대립은 찾아볼 수 있어도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당과 그것을 반대하는 인간들이 대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선천적인 제도를 선택하려는 인간들이 만든 당은 뭔가요? 한국민주당이죠. 공산주의 국가를 선택하려는 인간들이 만든 대표적인 정당은 뭔가요? 그때 남한에서 조선공산당이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집단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상해 임시정부가 공산당보다도 인적 토대나 물적 토대에 있어서 취약하여 정당조차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는 한국을 주도하는 정당을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못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건국 시점에 이 땅 인간들 중 상해 임시정부에 관심을 가지거나 지지하는 사람은 극소수로 짐작되는데 없지는 않았겠지요. 이는 다수의 이 땅의 인간들은 상해 임시정부가 중심이 된 정부 수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주석이 달려있죠.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사회 구성원들이 주목하던 두 정당은 한국민주당과 조선공산당이었다. 그렇죠. 가장 크게 활동했던 정당들이고 지지를 받던 정당들이지요. 하여간 신전술, 채택이후 공산주의자 혹은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사건들이 1946년 대구 사건, 대구 폭동이라 부르죠. 1947년 제주 4.3 사건, 공산주의에 묻은 군인들이 1948년에 일으킨 여수 순천 11구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음을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신전술은 좋은 전술이었을까요? 좋지 않은 전술이었을까요? 이름만 거창하지 허접한 전술이었던 것이지요. 왜 그런가요?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다 1950년 이전에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가 되는 거죠. 청소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한국 입장에서 좋은 일인 거죠. 전쟁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전쟁이 발발했는데 동시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 내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공산당이 만든 신전술은 이름만 거창하지 허접한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들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으면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역사에 무지하거나 공산주의에 물든 인간들은
당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하는 데 참여한 공산주의자 내지 사회주의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김원봉을 찬양하고 또 최근에는 또 홍범도 찬양하는 이들도 있죠. 무지한 인간들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도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을 할 바에는 당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희생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건국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국 국민들, 한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이 맞죠. 한국은 어떻게 건국이 되었나요? 공산주의에 맞서서 선천적인 질서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맞서는 과정에서 세워진 나라죠. 그걸 알아야 돼요. 국가와 국민은 그래, 국가 유공자는 어떻게 지정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우해야 될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대우를 하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죽은 이를 위해서 대우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과 살아있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그래요,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국가와 국민을 희생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따라서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희생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즉 한국과 살아있는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대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이를 위해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한국과 살아있는 한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우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대우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 대우해야 할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김원봉은 예를 들어서 6.25 전쟁에 참여한 이죠. 한국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 일을 대우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홍범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6.25가 발발하기 전에 죽어서 그렇지 6.25 전쟁이 발발하면 마찬가지로 참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이익에 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이를 위해서 대우하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대우하는 것이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선악의 개념에 입각해도 타당합니다. 국민 나아가 인간의 생명을 유혹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희생시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행위는 악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바도 없고 섭리에 어긋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큰 선이라고 여겨 그러한 선을 달성하기 위해 생명을 약탈하는 행위를 작은 악이라고 여겨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큰 선이라고 여기는 것은 섭리에 어긋남 유혹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평생 악한 행위만을 저지릅니다. 그렇죠. 그 2017년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런 것을 멀리해라, 그런 것을 실현하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악한 행위만 하고 있을 따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때 자기는 큰 선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악인일까요, 선일까요? 앞에서 정의나 선악은 행위의 개념임을 언급하였습니다. 평생 악한 행위만을 저질렀을 뿐이니 그러한 사람은 악인에 불과합니다. 또한 위의 경우는 큰 선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은 섭리에 어긋난 인류의 해로운 미혹에 불과하고 작은 악이라고 생각하여 인간의 생명을 해쳤으니 절대 악에 해당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2017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뭐 잘 되라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절대하게 빠지지 마라.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